아들과 백화점에 갔습니다. 애들 옷이 세일하길래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 이거 사줄까? 세일한다? 너도 메이커 옷 입고 댕겨야지. 친구들도 다 이런 옷 입더라. 괜찮아요. 하나만 사. 엄마가 사줄게. 됐어요. 하나만 입어봐. 신발도 세일하네. 쌀 때 사는 거야. 안 사요. 왜? 우리 집 돈 없잖아요. 아들의 말에 전 좀 놀랐어요.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돈 없어서 이번 달 카드 한도 초과라면서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이런 충동 구매가 제일 안 좋은 거래요. 네가 갚을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고 그래? 그러자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재산도 상속되지만 빚도 상속된대요. 그래서 상속될까봐 걱정되니? 네. 그냥 전 빚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을래요. 쿨하네. 왜? 재산도 받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재산을 받으면 잘 끼웠다. 재산을 받으면 엄마 아빠의 간섭을 받아야 하잖아요. 너 철들었다? 그냥 충동 구매 안 하고 눈 딱 감고 참으면 돼요. 전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래요. 법륜스님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얼마 전 아이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법륜스님 증문즉설 강의를 보여줬더니 철들었네요. 근데 철이 너무 들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7살 먹은 아가씨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해가 바뀌고 고3들이 청년회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새내기 수련회를 떠났죠. 저도 무려 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사건은 찬양 시간에 일어났어요. 찬양 시간에는 앞쪽에 빔을 쏴서 찬양 가사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끔씩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앞쪽에 있는 큰 화면을 보며 다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각자의 마음을 결단하는 차례가 되어 찬양 한 곡을 부르게 됐죠.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그런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타이밍에 오타가 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요. 누님만 따라가리 오직 누님만. 이렇게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보다 100배 1000배 애절한 사랑 고백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은 정말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흔들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타가 났어요.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런데 엄청난 오타가 난 거예요.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제 친구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가 일하고 있는 팀장은 아주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웃다가도 막 화내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이네요. 자기 혼자 성질 냈다가 자기 혼자 급해서 난리치고 암튼 다혈질이죠. 하루는 팀장님이 보고서를 보다가 갑자기 뭐야 이건 또! 하면서 보고서를 올린 팀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고 시더랍니다. 무슨 보고서가 이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보고서 올린 거야! 그래 저쪽 팀에서 그거 우리가 막내가 한 건데요.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죠. 아직 신입이라 보고서가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흥분한 팀장은 그 막내 어디서? 바꿔봐봐! 막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러자 더 흥분한 팀장 근무 시간이 어딜 가! 그 팀은 막내도 막 돌아다녀야 되나? 하고 소리를 질렀죠. 사태가 심각하냐 모두 눈치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쪽 막내 신입사원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재빨리 팀장님에게 저기 팀장님 저기 저쪽이에요 하며 다른 팀 막내를 가리켰고 그 손가락을 따라 팀장님 눈도 옮겨지고 팀장님은 수화기를 손에 든 채 그 막내 신입을 부르는 순간 그 신입의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다른 팀 막내라 막내야 부를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신입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고 급한 팀장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기 이봐! 여자! 일로 와봐 여자! 그제요. 돌아봤나요?
모르죠. 그 이유는 없으니까요. 평범한 23살 여대생입니다. 올 6월 친구랑 둘이 싱가포르 여행 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에 갔는데 그만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안내 데스크에 가서 울먹이며 콩글리시로 Excuse me, I lost my friend. How can I find her? 그랬더니 저를 안내 방송실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마이크를 켜주는 거예요. 방송을 하라는 거죠, 직접.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이크에 대고 교양 있게 욕을 좀 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서민금 씨, 이 나쁜 지지배야! 너 지금 어딨니? 진짜 뒤지고 싶네? 너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가 지금 방송실까지 와 있어. 이따 만나면 싸대기 받을 줄 알아 아주. 이거 들으면 우리 아까 밥 먹은 인도 음식점으로 와. 끝! 이거를 백화점에서 한 거예요. 아마 싱가포르 직원들이 보기엔 살가워 보였을 수도 있죠. 목소리는 엄청 이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욕을 끝내고 직원에게 미소를 날리며 땡큐 하고 가려는데 직원이 O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please. You one more time. Now. 그래서 또 한 번 막걸리 서울에서 오신 서민금 너 지지배야. 나 또 하래 이거를. 나 창피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싱가포르에서 별걸 다 한다 이 기집애야 진짜. 싸대기 받을 준비하고 인도 음식점으로 당장 뛰어와. 진짜 끝이야.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직원들에게는 미소와 함께 땡큐 피니시 하고 나가니까 그 친구가 인도 음식점 앞에 서 있었어. 저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야! 방송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 옆에 한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다 알아듣고 웃었잖아. 창피해서 나 아닌 척하느라고 혼났어. 나름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룰루랄라 나머지 여행을 즐겼답니다. 저는 전자제품 서비스 기사로 약 7년 정도를 근무했어요. 편의상 컬트전자라고 할게요. 때는 2008년 한여름 충청남도 청주의 한 컬트 서비스 센터. 아침 9시 건물의 통유리 밖으로 42인치 LCD TV를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매장을 향해 다가오는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서비스 직원들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저 무거운 TV를 짊어지고 이 아침에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뭐다? 안 봐도 알 수 있는 클레임입니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어깨에 TV를 짊어지고 몸으로 센터 문을 밀치고 들어온 그 아저씨는 엄청난 고가였던 42인치 LCD TV를 매장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 TV는 LCD 패널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저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습니다. 무슨 TV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라 수리비를 비싸긴 엄청 비싸고 이게 몇 번째야 짜증나! 결론은 비싸게 주고 산 TV가 자꾸 고장나니까 화를 못 참고 서비스 센터로 들고 와 던져버린 거죠. 여러 직원들은 그 아저씨를 말리시고 저와 다른 동료들은 처참히 부서진 TV를 수습할 때 TV를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봤어요. TV LCD 모서리 쪽에 써져 있는 저희 바로 옆 건물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 모전자의 마크를요. 그렇습니다. 이 아저씨 옆 건물 1층 서비스 센터에 던져야 했던 모 TV를 저희 컬트 센터에 오서 던진 거예요. 저도 차분히 그 아저씨에게 자료 추출 지형을 설명했어요. 아저씨 믿을 수 없다는 듯 욕을 하시더니 마크를 확인한 후에 널브러진 TV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저희는 안쓰러워서 같이 수습해드렸고 저희 여직원은 친절히 문까지 열어드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그 아저씨 부서진 TV 부분이 잘 안 보이게 어깨에 다시 짊어지고 바로 모 센터 문을 똑같이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무슨 TV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 수리비는 엄청 비싸고 이게 몇 번째야 짜증나! 이러면서 바닥에 또 TV를 던지셨어요. 뒷일은 여러분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몇 년 전 명절 무렵이었어요. 친한 언니들이랑 모처럼 주말을 맞이해서 낮술을 먹으러 집 근처 유원지에 갔죠. 평소 술을 좋아하는 저는 막걸리 몇 주전자를 마셔. 전 만취가 됐죠. 근데 마침 명절이고 또 유원지 부근에 저희 외갓집이 있어서인지 문득 외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취 상태에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외할머니 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술 취해서 통화 연결음이 뭐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 누군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교회 사람들이 놀러 오셔서 전화를 대신 받은 줄 알고 안녕하세요. 저 미진인데요.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쪽에서 네? 어디다 거셨어요? 잘못 거셨어요? 뚜뚜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걸었죠. 여보세요? 저 미진인데요. 왜 끊으세요? 명절이고 해서 우리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린 건데. 그랬더니 거기서 또 아니 어디다 거셨냐고요? 잘못 걸었어요. 뚜뚜뚜. 또 끊어버린 거예요. 오기가 생긴 저는 다시 한번 걸어서 바꿔주기 싫으면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끊어버리고 신경질을 푹푹 내며 남은 술을 다 먹고 기절해버렸어요. 다음날 술이 깨고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것은 월 할머니 보쌈이었어요. 그 할머니 검색하니까 나왔구나. 휴대폰 주소록에 할머니를 검색해서 찾다가 잘못 걸었어요. 월 할머니 보쌈집 관계자분 진상부려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 중고 사이트에 제가 아끼던 가방을 내놨어요. 올리자마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요. 이러는 게 통상적인데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가방 사고 싶다. 다짜고짜 반말인 거예요.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반말을 했죠. 그랬더니 또 가방 사고 싶다. 그래서 또 제가 사라고 사! 비싸. 그럼 못 사지 안녕? 그랬더니 바로 가격 딜을 하더라고요. 3만 원. 너무 낮게 후려치길래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4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 비싸. 너무 열받았어요. 그럼 못 사는 거지. 안녕. 3만 7천 원. 아니 뭐 이런 찌질이가 다 있나 싶었지만 빨리 팔아버리려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3만 7천 원. 콜. 고맙다. 반말하는 주제에 고맙다는 인사도 할 줄 알고 미스테리했어요.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약속 장소에서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군요.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반말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라니. 완전 사기야. 속았네 속았어. 투덜투덜 집에 가려는데 아까부터 파란 눈동자의 외국인 여자가 알짱알짱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가방 사러 왔다. 외국인이요. 중고거래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왜 다짜고짜 반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했고 저는 그 외국인과 콜거래하고 헤어졌어요. 저희 집은 전원주택이랍시고 총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부모님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이요? 그 정도로 노인들이 많은 동네지요. 저는 아침에 은행 업무를 위해 읍내로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마트에 두부를 놓고 왔다고 기사 아저씨 보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내가 마트에 두부를 놔두고 왔어. 기사 양반 여기 서 있어. 갔다 올게. 버스 가면 죽어. 참고로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는 40분마다 한 번 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한 번 배차될 때마다 읍내를 디귿자로 한 바퀴 돌고 출발을 하죠. 아저씨는 버스 배차 시간도 크고 하니 기다릴 순 없고 천천히 갈 테니 가로질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 디귿자로 도니까 할머니 내리셔서 뛰기 시작합니다. 표정은 황영조, 분위기는 이봉주, 하지만 속력은 초등학생. 걷는 속도와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인 저희 걸음이야 가로지르면 5분이지만 할머니 뛴 속도로 볼 때 10분으로는 빠듯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출발하자마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결국 디귿자 코너를 돌고 가로질러 타야 하는 곳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보이십니다. 버스 아저씨가 출발을 하자 다른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 양반 기다려! 기다려. 지금 오잖아. 기다려. 아니 할머니가 그거 어떻게 할래? 기다리라니까! 난리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그때 저 멀리 할머니가 코너로 돌아 뛰어오시는 게 보입니다. 할머니는 벌써 노랗게 질리셨지만 여전히 화경제의 표정으로 뛰고 오십니다. 할머니들 어느새 창문을 열고 힘내라고 소리 지르고 빨리 와! 힘내라! 괜찮아!
걸어서 30초 거리지만 뛰어오시는 할머니는 여전히 뛰고만 있을 뿐 버스와 가까워지지 못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의 응원은 목에 핏대가 오릅니다. 결국 할머니는 30초 거리를 1분여에 걸쳐 뛰어오신 뒤 버스에 오르시자마자 응원해주신 할머니를 향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저 역시 감격의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들의 칭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어서 좋구먼. 젊으니까 이렇게 뛰어오지. 역시 자네는 젊어. 최고요 최고요. 아무리 봐도 그 할머니는 60 중후반에서 70대 할머니였는데 그분들께서는 한참 젊은이였던 거죠. 저는 혼자 쿡쿡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한 할머니 한마디에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자네는 젊어. 저 정도면 막내를 봐도 되겠어. 회사 동료 부인은 누가 봐도 모델 느낌 나는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이분도 다른 건 다 완벽한데 단지 있는 듯 없는 듯한 가슴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까지 절대 알 수 없었던 완벽한 위장 전술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에어뽕. 패드나 다른 건 감촉이 안 좋다고 풍선을 작게 불어서 가슴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건은 결혼식 후 신혼여행 때 벌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커플룩으로 갈아입고 공항으로 갔어요. 감작공과는 달리 검색 때도 무난히 통과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죠. 동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야 몸이 이상해. 뭐가? 원래 비행기 타면 처음 다 그래. 비행기가 처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아내의 가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B컵 정도였던 가슴이 C컵, D컵, E컵. 비행기가 상승할수록 기압차 때문에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커지는 거예요. 친구는 어쩔 줄 몰라하고 점점 커지는 가슴에 둘은 정신이 없고 가슴을 눌렀고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료는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손톱으로 그 뽕을 쥐어쳐서 터뜨렸어요. 뻥! 뻥!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뻥! 비행기 안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사태 파악을 친구의 설명을 듣고 조종석에 전달을 했습니다. 동료와 동료 아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때 기내에는 승무원이 심착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내에 작은 사고로 소란이 있었습니다. 승객님의 뽕이 터져서 승무원도 말하다 그만 빵 터지고 말았어요. 비행기 안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지는 영어 멘트 Ladies and gentlemen. 승무원은 다음 말 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서 말을 못하고 Sorry. Ladies sorry. Ladies sorry. Sorry. 더 이상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요새 중2병이라고 하지만 저희 집 아들을 보면 초6병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6개 학년에 후배를 둬서 그런지 자기가 최고 형아 같고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빠져들어삽니다. 하루 종일 거울 보고요. 눈썹이랑 가르마도 엄청 신경 쓰고요. 친한 친구들이랑 저희 때는 무슨 패밀리 단짝 친구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겉멋이 잔뜩 든 요즘 초6들은 동네 이름을 넣어갖고 크루라고 불러요. 저희 아들은 삼산크루. 아무튼 이런 저희 아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살 연하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둘이 주고받은 깨톡을 보면 기가 찹니다. 깨톡! 뭐해? 오빠는 지금 태권도 끝나고 집에 가. 깨톡! 나 구멍 숙제 많아서 숙제해. 유유. 깨톡! 내일 오빠 교실로 와봐. 오빠가 구멍 대신해줄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는 그 말이 너무 멋지다며 오빠밖에 없다고 하트를 날려댑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깨득. 나만 안에 가서 쌤이 엄청 혼냈죠. 유유. 깨득. 우려하지마. 학교 끝나고 오빠랑 편의점 가자. 마치 여자친구가 우울한 날 치킨을 쏘는 성인 남자의 빙의에서 편의점 간식을 쏜 우리 아들. 초사 여친은 또 사랑한다며 하트 이모티콘을 날리더군요. 최근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깨득. 오빠 중학생 돼도 나 사랑할 거야. 깨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와, 머리 멋있어. 앞으로 봐. 남자야 남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친구들이 다 오빠 중딩되면 날 찰 거래. 불안하니까 그렇지 뭐. 또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 나는 중딩되고 학원 2개 더 다녀도 넌 무조건 너야. 그러니까 얼른 자. 저희 아들의 조육병을 어쩌면 좋죠. 너무 멋져서 하루에도 6번씩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해 아들. 귀엽다. 저는 사람이 많은 강남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늦어서였죠. 정말 한숨도 안 쉬고 막 뛰고 있었는데 순간 제 발로 무언가를 뻥 찼습니다. 그건 바로 노숙자 아저씨의 동전 바구니였습니다. 노숙자 아저씨 옆에는 어린 꼬마 아이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너무 세게 차서 어디 여기저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막 주우려고 했습니다. 막 주우려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께서 이 아줌마가 내 돈 어떡할 거야? 당신이 돈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동전은 내가 줄 테니까 아줌마는 얘 좀 보고 있어 하더니 동전을 막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가 멀뚱히 저를 쳐다보길래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동전 주우러 간다는 아저씨가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날따라 강남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앞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마구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제 손에 5,000원짜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사정도 모른 채 앞으로 잘 될 거라며 진심으로 달래줬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서야 노숙자 아저씨가 술에 취한 채 돌아와서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술 취한 아저씨라 너무 무서워서 가려고 할 때 2시간 앉았었어? 가려고 하는데 아빠 저 아줌마 5,000원 가져갔어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5,000원을 내놓으라고 막 5,000원 내놔! 5,000원 내놔! 저는 5,000원을 집어던지고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야, 정말 거지 같은 하루다. 엄마와 저는 주위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집에선 굉장히 프리한 차림으로 지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신축성 있고 보온 효과 좋고 건강에도 좋은 황토 내복을 쌍둥이처럼 나눠 입고 늦은 저녁 소파 밑에 널브러져 얼굴에 팩을 붙인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몰입해 있던 엄마와 저는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커덕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뭐 술 마시러 나갔던 오빠가 들어오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누워 누웠어요. 아니 그런데 오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술이 떡이 된 친구를 길거리에 벌어둘 수 없어 집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술이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지만 그래도 관연한 처녀가 집에서 쫙 달라붙는 똥색 내복바람으로 있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엄마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 오빠 그리고 오빠 친구는 앞집 밥상에 앉았습니다. 술이 취했으니 설마 기억 못하겠지? 눈이 완전 풀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텐데 뭐. 전 이렇게 생각하며 밥을 한술 뜨려는데 술이 깬 오빠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에게 야 나 니네 집에 들어오는데 인삼 봤다. 꿈인지 모르겠는데 인삼들이 막 돌아다녔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둘 다 몇 년 먹은 살찐 인삼 같았는데. 아버지는 고스톱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스톱을 정말 못 치십니다. 그래서 매번 돈을 놔두고 오십니다. 큰돈이지만 매번 잃기만 하는 아버지. 자존심이 상하시는지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네가 상대패를 잘 보고 나한테 안마로 신호를 줘라. 어깨는 8, 목은 B, 요추 7번 풍, 경추 5번은 초, 쌍피는 2번씩 안마해라. 안마를 위장해서 상대방 패를 읽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데려가신 그날 패가 돌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전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미리 준비해간 고구마를 어르신께 돌리는 척하며 패를 슬쩍 보았습니다. 염탐을 마치고 아버지의 경추 5번 신호를 보내며 주무르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어이 거기 스톱!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나부터 주물러. 저는 그날 그렇게 10여 명의 어르신들께 어깨 주무르기 봉사를 해드리고 빈손이 되신 아버지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한동안 고스톱을 손에 잡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연히 영화 타짜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밑장 빼기 연습을 벌였다. 밑장 빼기 안 하면 그동안 이르던 24,000원은 물론 더 딸 수도 있죠. 열의를 불사지르셨고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불과 일주일 만에 60대 이상의 동체 시력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밑장빼기 기술을 습득하셨어요. 결전의 날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뒤 귀가하신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왜 들켰어요? 아니, 안 들켰어. 근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께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설을 한 번도 못 잡았어. 섞을 일이 없죠. 선도 아닌데, 야, 내가 대신 섞어주면 안 되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간 밑장빼기 결국 한 판을 잊지 못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돈을 다 잃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휘에 상당히 약합니다. 남편의 낮은 어휘 실력을 알게 된 처음 시작은 연애할 때였어요. 하루는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편지지에 써내려간 고백들, 중간중간 색연필로 중요 단어의 밑줄까지. 유치하기도 했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편지의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는 나의 멋진 발여자야. 발 띄우고 여자야. 어? 발여자? 내가 모르는 이런 말도 있나?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건 발여자가 아니라 반여자였습니다. 반여자. 설마 잘못 썼겠지 하는 순간 맨 마지막에 적힌 한 줄. 당신의 발남자로부터. 이야, 진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남자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니.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초에 깨가 쏟아졌죠. 결혼을 했네 그래도. 했어요. 유독 장난기가 많은 남편을 만나 참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얌전한 제가 남편에게 장난을 치며 애교를 떨었는데 남편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 요도방정을 떨어야죠. 이게 요도방정을 떨어야죠. 에이, 오도방정을 요도방정이라뇨. 뭔가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갈수록 대사인데다 복수를 더하는 남편의 단어 선택.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모시고 농수산물시장에서 회 떠와서 집에서 식사 대접할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농수산물 시장 가지 말고 소록도로 가자. 단골집도 있으니까. 남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소래포구였던 것이죠. 소록도는 그거 아프신 분들 계시는 곳이잖아요. 여기 전남에요. 전남에 예. 고흥군에 있는 섬이에요. 우리 남편 어쩌면 좋습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발남자로부터. 제 남동생이 급전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중고로 값비싼 조던 운동화를 내놨다고 해요. 조단 운동화. 비싸죠. 애지중지 신었지만 상태는 양호하고 좋다면서 올렸는데 사겠다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근데 좀 희한한 걸 묻더래요. 신발 구입 원합니다. 근데 혹시 무좀 있으신가요? 동생은 더럽지만 무좀은 없어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못 믿었는지 상대방이 죄송한데 발사진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미치겠다. 동생은 황당했지만 운동화를 얼른 팔고 싶은 마음에 그걸 또 발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본인 발이 맞으신가요? 의심도 많아. 제가 아주 사기를 많이 당해서요. 죄송하지만 발가락으로 가위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세요. 요거 해달라는 거죠. 발가락으로 이렇게. 미치겠다 진짜. 동생은 너무 황당했지만 이건 사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당당하게 엄지와 검지발가락을 한껏 벌려 가위를 만들어 보여줘. 벌려서 이렇게. 네. 그래, 왜냐면 그 아내를 보려고. 무좀이 있나 없나. 보려고. 무좀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근데 잠시 후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보낸 황당 문자.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발 영상 통화 가능한가요? 동생은 결국 실제로 영상 통화를 연결해서 했고 그분은 발 건강하시네요. 사겠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팔았대요. 야, 대박이다. 얼마 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칼 세트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며칠 뒤 재활용하는 날에 전에 쓰던 칼을 버리게 되었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자 아빠는 아저씨가 거기다가 버리면 나중에 그 분리수거에 가는 분들이 다친단 말이야. 오기야. 호통을 쳤어요. 칼은 일단 들고 내려갔다가 이따 밑에서 종이 한 장 주워가지고 그걸 말아갖고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빠는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엔 의류 수거함을 버릴 헌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5층 엘리베이터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5층에 사는 훈남 오빠가 탔어요. 훈남 오빠는 제 옆에 바짝 섰어요.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훈남 오빠가 3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띵동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훈남 오빠가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미친듯이 달리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러세요? 참만 말고 뛰어. 방금 네 뒤에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해명도 못하고 오빠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달리다가 오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는데 엄청난 소리 지르며 아예 제 손을 놓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뒤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몇 월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칼리스가 돼도 능가하는 미친 스피드로 야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삐리리 자식아. 딸을 뺏긴 아빠도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 결국 동네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달아난 훈남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오빠랑 친해졌지만 아빠는 이유 없이 그 오빠를 싫어해요. 조용한 동네에 경찰차까지 오게 된 사건으로 아빠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셨고 며칠 전에 동대표가 되셨어요. 야, 이런 게 정말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실화죠. 야. 디카를 새로 사서 전에 쓰던 카메라를 중고로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물건보다 싸게 내놔서 그런지 연락이 불티나게 왔어요. 그 중에 처음에 연락 주신 분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이상했어요.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 지하철 충무로역 3호선 하행선 1-1에 서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중고 거래자로 보이는 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이거 뭐지? 장난인가? 그때 지하철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민망해서 얼굴을 푹 숙이고 구석으로 가려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그분은 전동차 기관사님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차하는 틈을 타서 빨리 주세요! 시간 없어! 빨리 주세요! 그리고 정신없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빨리! 저기요! 빨리! 시간 없어! 36살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다들 시집을 안 가서 자주 만나는 편이죠. 좋게 표현하면 골드미스. 하지만 현실은 노처녀 3중사예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도 셋이 카페에 앉아 초코 케이크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주제는 다른 커플 흉보기. 요즘 잘생긴 남자 연예인 얘기 등등 주로 욕이랑 남자 얘기였어요. 그때 미정이가 물었어요. 야, 니들은 외로울 때 어떡하니? 남자친구랑 손잡고 싶을 때 어떻게 견뎌? 먼저 제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우리 조카 손잡고 견뎌. 우리 조카가 잘생겼거든. 3살짜리도 남자니까. 이번엔 영선이가 대답했어요. 영선이는 저희 셋 중에서도 가장 외로움에 절어있는 친구예요. 영선이 왈. 나는 남자친구랑 손잡고 싶을 때 한 손을 들어서 발가락이랑 깍지를 껴요. 그럼 꼭 거친 곳이 남자 손잡는 것 같아. 저도 집에 와서 해봤는데 정말 남자 손잡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겠죠. 저녁에 엄마의 운전 연습을 위해 차를 몰고 나갔어요. 엄마는 일주일 전 갓 면허를 취득한 레알 초보시죠. 마트에 가서 장도 볼 겸 저도 함께 탔어요. 마침 집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음주 검문을 앞둔 엄마가 떨려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니? 나 입냄새 나나 맡아봐. 하길래 엄마를 놀려주려고 엄마, 음주 단속 때는 기계에다가 엄마 이름이랑 행선지를 크게 말하고 후 하고 불면 돼. 알았지? 아, 그래? 이름이랑 행선지? 알았어. 비장하게 차례를 기다리더군요. 드디어 경찰관이 실례합니다. 잠시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하자 엄마는 기계에 입을 갖다 대고 마이크에 말하듯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경찰도 순간 당황했는지 경례를 하면서 안전운전하십시오 라고 해야지 되는데 네. 안전마트 하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빵 터져서 배꼽 잡고 웃으니까 엄마는 어우야 나 떠는 거 너무 티났지 그치? 올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그리고 올 때 한결 여유 있는 목소리로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말했어요. 이금예 마트 다녀왔습니다. 전 그날 옆에서 웃겨 죽을 뻔했어요. 얼마 전 버스를 탔어요. 주말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느 노부부가 앉으신 앞자리에 앉아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큰 노부부의 대화가 들립니다. 내 안경이 흠집이 났나 봐. 잘 보이지가 않아. 나는요 70살이 된 이 나이에도 안경을 안 써도 돼서 다들 부러워해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사야겠어. 이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택이죠. 눈 좋은 것도 그 부모 잘난 발 만난 그 복이야. 이 두 분의 대화라고 할 수 없게 각자 각각의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이어폰을 빼고 몸이 점점 노부부 쪽으로 움직입니다. 차 있잖아. 오래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 차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요. 처음 차 샀을 때 나 말고 누구 태웠어? 언제 쪽 얘긴데?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알아. 꼽다방 김마담인가 그전 태웠지. 순간 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먹었던 그 식당 말이야. 음식이 맛있더라. 그렇지. 밖에서 남이 해주는 음식은 맛나고 내가 한 것은 맛없지. 이 할망구가 시끄러. 나 내일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못 산다고 할 거야. 자식 이름인 것 같아요. 안경 새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눈은 좋아. 다 부모 덕이지. 그날 두 분의 대화는 계속 이딴 식으로 반복됐어요. 그리고 내리실 때는 같이 내리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속으로 엄청 울었어요. 두 분 건강하게 화목하길 빌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국민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이시니까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씨 할아버지가 야 니들 국민학교 교가 알고 있냐? 다들 술렁이고 있었어요.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자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난 알고 있지. 그러자 또다시 술렁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적어도 5, 60년 이상 지난 교가를 알 수 있다는 게 듣는 저도 대단했습니다. 여튼 할아버지 친구분들 중 다른 한 분께서 어이 김씨 그럼 한번 불러봐. 거짓말 아니지? 그러자 김씨 할아버지는 호흡을 진정시키고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김할아버지는 애국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이구 그거 진짜 기억을 안 해? 할아버지들은 많이 들어본 노래긴 한데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정말 그게 국민학교 교가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동창회에서 기억력을 인정받은 김씨 할아버지는 며칠 뒤 동네 친구들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 모임에서도 자랑삼아 또다시 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들 국민학교 교가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지. 지난번 동창회 가서도 내가 다 알려주고 왔어. 하시면서 김할아버지는 또 한번 잘 들어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자 친구분들은 또다시 대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박수를 치셨어요. 김씨 살아있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박씨 할아버지가 김치 잠깐만 김치 뭐야 이거 뭐 저 어서 많이 들어본 건데. 박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치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 우리 동창인가 같은데. 반가워 우리 동창 같아.
얼마 전 시외버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전 따분해서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을 쳤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슬쩍슬쩍 저희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더니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거기 똥을 먹어. 그 비풍 초똥 83이라 그랬네. 바꿔였나 먹으나. 그 풍을 던지게 원고하게나. 쓰리고는 물이네. 이딴 식으로 말이죠. 약간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어르신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만 올인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나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시더니 눈을 감고 몸을 의자 뒤로 젖히시더라고요. 전 이런저런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할아버지는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이번에는 오목이나 들까 해서 게임을 실행했죠. 그런데 잠이 드신 걸로 알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더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아니네, 거기는 아니네. 세로 줄 그 제일 위 거기 저길 막아야 되네. 사면초가 일세. 신중을 기하게. 저는 짜증이 밀려왔으나 할아버지의 훈수를 따라두었는데 그만 져버렸어요. 그리고 내리 세 판을요.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어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시더니 또 눈을 감으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할아버지가 먼저 내리시고 저도 버스를 내렸죠. 그것도 인연이라고 저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라며 인사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소신껏 하게. 여자친구가 조조 할인 영화를 보기 위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가 한산했는데 갑자기 웬 대머리 아저씨가 저를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혹시 길거리에서 도를 전파하시는 분들인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아저씨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더니 정말 뜬금없이 뻐꾹뻐꾹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약간 소심하게 의문형으로 뻐꾹? 뻐꾹? 전 이번에는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급당황한 듯 괜히 제 뒤편을 보시더니 애써 자연스러운 척 뻐꾹거리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상황이 웃겨서 여친이 오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저씨가 저를 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역시 저에게 얼굴을 더 가까이 대더니 부엉부엉 부엉부엉 순간 저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뻐꾹뻐꾹 대답해봤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B로 시작하는 정력제였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대머리 아저씨와 이 아저씨가 거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암호를 내고. 암호였구나. 뻐꾹뻐꾹 부엉부엉. 과연 뻐꾹이와 부엉이는 무사히 거래를 마쳤을까요? 아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대학 시절에 체육으로 유명한 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놈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일 때문에 인천에 가게 됐고 거기서 대학교 선후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교 앞 2층 호프집에서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여친 전화가 와서 1층으로 내려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하던 후배가 길 가던 9명의 동네 형님과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란 동생이 당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후배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 술집 옆에 공사장에 9명에게 둘러싸여 있더랍니다. 아는 동생은 단숨에 달려가 같이 둘러싸여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계산을 마치고 올 선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욕이 오고 가고 싸움이 나려고 하기 직전 갑자기 영화에서처럼 선배가 조명을 받으면서 공사장 입구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동생은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선배가 걸어오면서 공사장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쇠파이프를 뽑기 위해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멋지게 뽑았는데 이런 쇠파이프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길어. 한대 긴 거구나. 긴 파이프가 바닥에 깊숙이 박혀있던 거죠. 당황한 선배는 상대방에게 잠시만 이러더니 두 손으로 쇠파이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뽑았더라고요. 계속 뽑는 거야. 계속 그리고 몇 초 선배가 뽑아둔 5m 길이의 쇠파이프를 길어. 들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다른 곳으로 2차를 갔다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축구를 하다가 그만 발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하러 갔어요. 아주 아리따운 물리치료사가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발에 전기치료기를 붙인 후 전기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살살 올려서 과감하게 올려도 된다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너무 많이 올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러자 그녀는 강도를 많이 낮춰주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왠지 저주파 전기의 세기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 잠깐 물리치료사를 다시 부를까 하다가 그냥 아까 그녀가 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기가 좀 더 세지겠거니 하고 동그란 조절기를 오른쪽으로 살짝 소심하게 조금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금 더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소심하게 돌려서 그런가 하고 이번에는 아주 세게 확 거의 반 이상까지 올려봤습니다. 그 순간 옆쪽에서 어느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가 이게 뭐야? 살려줘! 누구야?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옆자리 아주머니의 기계를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에 아주머니는 전기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재밌네요. KTX가 생기기 전 서울 부산 장거리 커플이었던 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남친을 만나러 부산에 갔어요. 주말 좌석은 예약을 미리 해야 하는데 만나는 게 불규칙해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거의 무궁화호 입석으로 갔습니다. 부산까지 새마을호는 4시간 30분, 무궁화호는 5시간 30분. 그것도 힐 신고 내내 서서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1번 칸 앞에 장애인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는 거의 예약이 안 돼 있어서 그 뒤로 종종 이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애인석 자리에 앉아 가는데 휠체어를 탄 아저씨가 저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자리 주인이었죠. 전 얼른 일어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아저씨는 힘겹게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으시더니 아저씨 어디까지 가? 부산이요. 그러자 아저씨는 저를 보며 빈 휠체어를 툭툭 치시며 앉아 여기. 이러시는 거예요. 5시간 이상을 서서 간다는 생각에 바로 앉았죠. 그때 아저씨가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주시더라고요. 뭐 오해받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한참을 졸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을 떴는데 제 주위에 입석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젊은 처자가 안쓰럽다는 그런 눈빛을 보내며 음료나 과자를 건네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나면 실망시키는 거 아니야?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분위기라면 휠체어를 밀고 가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급한 나머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길이 쫙 열리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일어났어. 전 그렇게 다시 걷는 기적을 보여준 뒤에 다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은 3시간을 다른 칸에 서서 가야 했답니다. 저에게는 13살, 13살, 지금 사춘기에 핵을 걷는 딸아이가 있어요. 사춘기를 겪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걸 내가 낳았나 싶을 정도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요즘 제 딸아이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며 내년에 중학교 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뜩이나 돈 나갈 곳도 많은데 이것저것 사달라는 딸아이 말에 혼잣말식으로 중학교 가면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뭘 자꾸 사달라는 거야 짜증나게. 그리고 너 고등학교 가면 네 동생 중학생이네. 헐 대박. 그때도 난리 나겠네. 내가 왜 이렇게 나왔지? 푸념처럼 들어오는 말에 딸아이가 정색을 하며 한마디 하더군요. 누가 이렇게 나으래? 아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한 차례 신경전이 있었던 터라 괜히 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 경쟁에서 이기래? 네가 경쟁에서 이겨서 나은 거잖아. 누가 경쟁에서 이기냐고 왜? 네가 그 속에서 경쟁에서 이긴 거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저 딸아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경기가 개최됐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승부욕을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니까요. 딸아이 할 만의 말을 잃었어요. 요즘 퉁퉁거리고 다 큰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직 엄마 눈에 아기처럼 보이는 딸내미. 엄마가 세라간다.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외근을 나가던 길이에요. 피로 누적과 춘곤증과 식곤증의 연합작전에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목적지 도착 10분 전에 발생했습니다. 작은 삼거리에서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검정색 중형차를 분명히 봤고 뒤에 정차하기 위해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순간 졸았는지 앞차를 살짝 박으며 정차를 하게 된 거죠. 당황해서 얼른 내려 운전자분께 괜찮으시냐고 하고 묻고 부딪힌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두 차 모두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던 터라 보험 처리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앞에 운전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이거 좀 이렇게 부딪혔다고 어디 아플 리 없고 보니까 차도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 네? 정말요? 진짜 그래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걸요. 그래도 여기 명함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복 입은 거 보니까 회사원인가 본데 일하는 거 힘드시죠? 이 날씨에 운전하면 당연히 졸립죠.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세요. 이제 잠은 다 깨셨겠네. 천사 아저씨는 오히려 농담까지 곁들이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구나. 봄날은 따뜻하고 세상은 아름답다. 천사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께 연거푸 인사를 드리고 차로 돌아왔어요. 천사 아저씨 차가 출발을 했고 저도 기분 좋게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다음 신호에서 저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앞에 정차하는 천사 아저씨의 검정 승용차를 보았고 뒤이어 정차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는데 순간 또 졸았는지 앞차를 쿵 건드리고 말았어요. 차에서 내린 아저씨는 몇 초간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거 뭐 누가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보냈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졸려서 죄송합니다. 나 참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냥 가라니까 왜 따라와서 이러는 거야? 연락 주시면 보상하겠습니다. 됐고 차에 문제 생기면 연락할 테니까 그냥 가. 근데 어느 쪽으로 가니 너? 나 이쪽으로 갈 건데. 저도 그쪽으로. 너 먼저 가.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먼저 출발해. 이렇게 저의 황당했던 접촉 사고건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천사 아저씨,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